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택 여러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제일 큰 게 재초안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굉장히 긴 이름에 이 제도들을 통해서 재건축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내가 빼겠다.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차익이 났다. 아우 부럽습니다. 그죠? 10억 정도 차익이 났다 그러면 재초안으로 적어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를 회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큰 돈을 회수하면 굉장히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제도 있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일단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뉴타운인데 재건축 다음은 재개발이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개발 물량은 이제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뉴타운이라는 자체가 성공 사례라고 하는 곳들조차 제일 성공은 뭐 기름 뉴타운 정도인 것 같고요. 왕십리도 괜찮지만 사실 그 북쪽은 보면 또 아직 여전히 좀 약간 답답한 부분도 있죠.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이 추진이 빨리 좀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최근 서울시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상향한다는, 심지어 뭐 30% 이야기, 정말입니다. 그 보도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수익성이 너무 나빠져요. 안 그래도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 그 갈등 문제 때문에 참 난항을 겪고, 더 나가서 뉴타운 지정 취소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소송 들어가 있는 지역들도 많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본다면 뉴타운 쪽에서도 뭔가 빠르게 착공될 수 있는 여지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노력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재건축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게 좀 좋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뭐가 나왔냐면 올림픽 선수촌. 분명히 집의 노후도 이런 거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예전 같았으면 받았을 걸 평가 과정이 바뀌면서 일단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미래 대규모 공급에 대한 기대들도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시장 자체에 전체적으로 2017년, 18년 이후에 향후 공급에 대한 기대들이 약화되고 그게 신규 주택 착공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더욱더 강화돼요. 이제 후분양으로 도망가니까 그걸 잡겠다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강하게 추진해버리면 다 낮은 수준, 주변 시세보다 뭐 10에서 20% 이상, 저는 20%보다 훨씬 더 낼 것 같아요. 싸게 나오니까 좋은데, 아무튼 뭐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크니까 이제 공급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더 우세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 세 가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는 청약은 이제 대박이다,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또 하나는 재건축은 타격을 받을 거다, 아무래도 일반 분양 수익이 주니까. 또 하나는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신호예요. 네. 그동안에 관련 보고서를 보면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안에 1.1%, 4년 안에 한 11% 정도 빠진다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 예상하고 왜 그러면 시장이 엉뚱하게 이런 가는 모습이냐, 이게 바로 정보를 굴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 심리가 이제 작동이 되면은 이게 엉뚱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청약 대박이 불안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재건축 타격이 불안하겠어요? 이게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걸 건드리는 건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실체보다 심리가 더 압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경향성 등이 강해지면서 앞으로 공급이 안 될 테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라고 장악해서 주로 신축을 중심으로 오르다 보니까 또 재건축도 덩달아 키높이식으로 따라가고, 또 청약 시장도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분양을 받아요. 왜냐면은 일단 가점이 올라갈 거라는 것도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러면 상한제하면 공급이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통장 쓸 기회도 없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 상한제는 상당 부분이 제가 보면 실체가 있기보다는 막연한 불안, 이게 더 크게 드는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분의 말씀은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게 약간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정부가 상계 신도시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저 먼 산에 있는 물로 지금의 불을 끌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핵심이. 주택 부문이 이렇게 경기 변동이 격렬한 이유는 결국 리드 타임이 길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리드 타임이 뭐냐면 주문에서 배송까지의 시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 주문을 했는데
2달 걸리는 쇼핑몰이 있어. 이런 거 되게 긴 거죠. 이런 거 되게 긴 거죠. 근데 주택은 신도시는 7년. 지금 2기 신도시 아직도 입주 못했어요.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는 3년. 분명히 땅을 파고 다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해서 사람들 인테리어 하는 거 보면 2년에서 3년 이상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분양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야, 그동안 내가 기다렸던 그날이 왔다 라면 물량을 확 밀어내는 거죠. 물량을 밀어내면 한 2, 3년 지나면서 그 입주가 다 일거에 쏟아질 테니까 갑자기 공급 물량이 증가하니까 아무리 강한 시세도 그때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2018년에 왔다고 생각했었어요. 헬리오시티부터. 그래서 올해도 좀 조정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2015년 물량이 사상 최대 물량이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 심리를 꺾지 못하는 걸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건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강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서 향후에 분양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급감하게 된다면 지금이 이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이 초조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 3기 신도시 뭐 교산 좋죠. 예를 들어서 특히 뭐 저 계양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 땅이 평지예요. 산동네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이 혹합니다. 사시지 않으세요? 조용하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그 물건이 들어오려면 근데 아까 2기 신도시 내가 이야기했지만 신도시는 더 오래 걸려. 왜 그러냐면 편입을 해야 되는데 뉴타운 뭐 이것도 몇 년 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택지지구 지정을 보면 가장 큰 창릉 이런 거 아직 지정 못했잖아요. 이런 흐름에서 보는 것처럼 그 거대한 지구의 택지단지로 개발을 하려면 기택지 개발이 있었던 데 빼고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더 나가서 정부가 암만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준다 그러지만 예산이 들어간 다음에 이야기지. 네, 아니 돈이 숑도는 저는 정말 1기 신도시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땅을 팔 때까지 안 믿어요. 가변북로에서 한 3시간 서 있어 보신 적 있어요? 괴롭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직주 근접. 난 집 근처에 살고 싶어. 네, 두 분은 집주 근접이신가요? 원래 이순신 장군께서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어디 사는지를 알지 말라고 다 이미 언제들이 1500년 전인 1500년 전인가? 누가? 아니지. 이순신 1592 500년 전이지. 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애로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법의 해결사를 찾으려고 그래. 어떻게 어디 있어? 인생 어차피 고단한 거야. 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관적인 만족도도 중요한 거예요. 뭐 자기가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외곽에서 새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직장에서 가까운 데서 낡은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아파트가 벌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월급에서 축적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은 재테크보다 내 일자리나 내가 안정적인 회사 다니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낡은 아파트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뭔 소리야 지금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서울 쪽은. 왜냐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는 이게 꼭지인지는 몰라요. 그걸 알면 제가 국민을 안 다녀. 돗자리 폐지. 근데 분명한 것은 고평가 국민이고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내년까지 아파트 값이 오르면요. 서울이 내년까지 오르면 7년째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었는데 올해 6년째고 내년에 7년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르기에는 좀 힘이 벅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속 편향에 좀 빠지지 말라 말씀을 드리고 홍 박사님이 이제 거시 쪽에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내년이니 내후년에 지금 위기설도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묻지마 투자는 좀 위험하다. 막판에 보면은 시장을 비관적으로 봤던 분들이 집을 사요. 참다 못 참아서 막판에 이성이 무너지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이성이 네, 무너져.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 원래 은행원이 집을 가장 마지막에 사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러면은 신축이나 일반 아파트 값은 반사이익을 누릴 거다. 이거는 3개월 전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지. 3개월이죠. 이 SNS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이 이제 광범위하게 보급이 되면서 정보 전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소위 말하는 포노 사피엔스 혹은 포노족들이 시장에 대세거든요. 그러면서 정보 전달 속도가
그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빨라졌기 때문에 상한제를 이제 시행하면은 일반 아파트 값이 반사익을 누릴 거고 그래서 더 오를 것이다. 이거는 약간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이미 다 제로가 선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뭐 금리가 낮아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빠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시장을 기존의 어떤 그런 그 방식 있잖아요. 도식적인 어떤 그런 방식보다는 가격을 보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가장 큰 악재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대급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한데 홍 박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경제를 보니까 부동산 시장 칼럼 올 때 4월에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경제 지표를 보는 사람이니까 경제 지표가 하반기에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냥 저는 약보합 정도로 올해가 하나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 2% 정도 플러스 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상반기 빠진 거를 내달 말에 다 만회하고 아무튼 이대로 가면 올해도 잘못하면 4% 3% 이상 오를 것 같은 분위기죠. 이제 작년 8월 충분히 그럴 작년 수도 8월 있어요. 네, 작년 7, 8월은 1%가 뭐예요? 2% 가까웠죠. 2006년 이후 가장 월 단위 상승세가 높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정말 우리 박 의원이 정확하게 짚었어. 참다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디고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가격 불문, 매물 있으면 사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장 상황이라서 저는 언제 끝난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여기다 이제 정부가 대규모로 경기 부양 정책하면서 광역교통망, 특히 GTX D 라인은 정말 쇼킹하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하는 거 보면 그동안 소외 지역들까지 앞으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에 30분 안에 직주근접 만들어주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만 좋은 뉴스가 아니라 확산시키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에 최근 수출에 대한 전망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11월이나 12월 달 한국 수출이 감소폭이 확 줄어들고 잘하면 내년 상반기 플러스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실적도 좋아져요. 기업 실적도. 그러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경기 모멘텀까지 겹쳤기 때문에 지금 이 기세가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박 의원님은 조심해라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하죠. 다만 매크로 전문가잖아요. 저는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계속 최근 사이에 주식보다 부동산이 좋아요 라고 이제 떠들고 다녔던 사람으로서 AS를 조금 오늘 하는 자리니까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특히 4월 총선까지는 시장이 이 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격언에 비관주의자가 최종적으로 상투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집을 사요. 근데 끊임없이 이제 거시경제와 이 아파트 값을 비교하는 거죠. 아니 편의점 문 닫고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뭐 젊은 사람들이 무슨 다 계약직인데 저렇게 비싼 집을 어떻게 사느냐. 자꾸 이제 포인트를 주로 실물 경제 쪽으로 두다가 어느 순간 계속 오르면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거죠. 내가 너무 도식적인 사고를 했나? 그러면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막판에 상투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 홍 박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홍 박사님과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갈 거라고 봐요. 저는. 네. 다만 상승률은 좀 둔화될 거다. 너무 올 지금이 7, 너무 8, 높아. 9월에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이 높아요. 네, 지금이 근데 너무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다만 우리가 큰 사이클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보자. 오늘 집값이 오르면 내일도 오를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80년, 90년 저 같은 세대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청약도 받고 싶은데 청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 우리 다음 시간에 하죠. 그 이야기는.